야! 서지연, 이 미친 여자야. 왜 모든 계좌가 10원이 된 거냐고? 지연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라. 다른 남편 박성훈이 그 어린 여자를 품에 안은 채 내 앞에서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 모두 만족스러운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온 내가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이 집의 돈 한 푼부터 그들이 걸친 명품, 남편 회사에 매번 운 좋았던 투자까지 전부 내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나더러 꺼지란다. 좋아, 꺼져주지. 다만 그들이 통장 잔고에 찍힌 시원과 법원에서 날아온 자산, 동결 통지서를 봤을 때도 과연 지금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바랄 뿐. 손톱 밑에 아직 김장할 때 뱀붉은 양념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아무리 핸드워시로 문질러 씻어내도 그 맵싸하고 마늘 향 섞인 분자들은 이미 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박간의 며느리라는 낙인처럼 새겨진 듯했다. 나, 서지연, 한때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모두가 주목하던 신하였다. 27, 회사 최연소 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내가 운영하던 펀드의 수익률은 업계의 전설이었다. 내 이름은 한때 마이더스의 손과 동의어였다. 하지만 이제 내 손은 반죽을 치대고 빨래를 하고 이 기생충 같은 대가족의 삼시세끼와 셀 수 없는 제사 음식을 차리는 데나 쓰일 뿐이다. 성훈아,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자네 덕이야. 완전 신의 한 수였어. 경.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 회사 파트너의 흥분된 고함은 부엄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게도 들릴 만큼 컸다. 박성훈은 거실에서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를 냈다. 뭐려, 운이 좀 좋았을 뿐입니다. 경, 운. 나는 수도 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맵는 순간 세상이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내 입가에 나조차 낯선 냉소가 걸렸다. 그가 운이라고 부르는 그 투자 분석 보고서는 바로 내가 사흘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이었다. 데이터 모델 하나하나, 리스크 해지 계산 하나하나에 내 마지막 남은 심혈을 전부 갈아 넣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보상은 그의 가벼운 운이라는 한마디와 전화를 끊자마자 내게 고개를 돌려 하대하듯 내뱉는 명령이었다. 지연아, 냉장고에 맥주 떨어졌네. 아래 편의점 가서 몇 캔 사와. 미토.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매끈한 조리대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지쳐있고 눈 밑에는 가장 비싼 아이크림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검푸른 그늘이 져 있었다. 이것이 내가 10년의 청춘과 맞바꾼 삶이었다. 10년 전 박성훈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값싼 반지를 내밀며 세상을 바꿀 IT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지연아, 내 재능은 저런 자본가들 돈이나 불려주는데 쓰기엔 너무 아까워. 나의 두뇌가 되어줘. 우리 함께 우리만의 제국을 만들자. 쥐다는 그 말을 믿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여의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의 회사의 그림자 책사가 되었다. 그의 넥스트온이 차고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해 오늘날 코스닥 상장을 앞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내 피땀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던가? 언론에서 천재 투자자 박성훈이라며 떠들어대는 그 화려한 전적들은 내가 수많은 밤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컴퓨터 화면 앞에서 두드린 코드와 지시어들에 불과했다. 그리고 밖으로 알려진 나는 그저 운 좋게 시집 잘 간 강남 사모님일 뿐이었다. 내 동기들은 세계 각지의 금융 중심지에서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데 나는 서초구의 이 고급 아파트에서 오늘 시장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는 결혼 전 내 저축으로 산 내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댁 식구 모두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야, 서지현, 안 들려. 맥주 사오라고. 일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송곳처럼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내가 지난주에 그거 준 가족 카드로 산 샤넬 투피스를 입고 내가 선물한 까르디에 팔찌를 손목에 찬 채 소파에 앉아 고귀한 당신의 손톱을 다듬으며 눈초리로 나를 멸시하듯 쳐다보고 있었다. 네 어머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띠촌.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의 감정을 감칫다. 짝짝. 선박하게 돈 냄새나 풍기는 여자는 저래서 안 돼. 눈치가 없어. 우리 성훈이가 팔자에 없는 고생만 하지. 퉁. 그녀는 나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내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후로는 더했다. 알도 못 낳는 암탱이 시중이라도 잘 들어야지. 은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돈 냄새. 내가 번 돈으로 청담동 에스테틱에서 최고급 관리를 받고 백화점 비비아비라운지에서 돈을 뿌리면서 내게서 돈 냄새가 난다고 역겨워했다. 시동생 박성준과 그의 아내는 아예 이곳을 자기 집처럼 여겼다.
그들은 4명의 포르쉐를 몰고 내 가족 카드로 온갖 명품 신상을 사들이면서도 형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 눈에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무한정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이자 절대 불평하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다. 이 모든 것을 나는 10년간 참아왔다. 내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했던 어리석은 약속을 위해서. 나는 회사가 상장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박성훈이 나의 희생을 기억해 줄 것이고 우리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내가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지출 내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수취인은 내가 모르는 이름 김유라였다. 주소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서울 최상위 부촌 중 하나. 내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김유라, 28세, 성운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 젊고 아름답고 막 피어난 장미 같았다. SNS에는 온갖 명품백 사진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배경은 성운이 자주 가던 내게도 익숙한 장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가방들은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주부가 무슨 그런 비싼 가방이냐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결국 포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나왔다. 김유라에게 송금된 모든 내역, 커플들이 드나드는 호텔에서의 모든 결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성훈, 내가 10년간 한 침대를 써온 남편은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다른 여자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결판을 내는 날,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대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프린트한 은행거래 내역서를 식탁 중앙에 올려놓았다. 찰나의 정적 후 박성훈의 얼굴이 잣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곁에서 고소하다는 듯 웃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심호흡을 하더니 그 여자를 불렀다. 김유라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 겁먹은 듯 서 있었지만 그 손은 내 남편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이미 알게 된 이상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박성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 유라를 사랑해. 그녀는 네가 주지 못하는 열정과 이해심을 나에게 줘. 나는 그를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나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나를 역겹게 하는 관용의 미소가 떠올랐다. 지연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라. 넥스트온이 곧 상장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뉴스도 나와선 안 돼. 유라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 어차피 너 안방도 잘 안 쓰잖아. 이 촌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내 평생 들어본 중 가장 황당한 농담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럼 어차피 넌 아들도 못 낳잖아. 유라가 우리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나가주면 그것도 네가 이 집을 위해 하는 마지막 공헌이 되는 셈이지. 노시동생 부부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형수님. 좀 대범하게 생각하세요. 병전 남자란 밖에서 그럴 수도 있죠. 성훈이 형이 형수님을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봐주는 거라고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잔인한 언어로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얼굴들을 김유라를 감싸 안은 박성훈의 저 당연하다는 듯한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심장이 부서진 게 아니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였다. 10년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이 흡혈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한 더 화려한 돼지우리를 지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고 목소리는 오열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달인의 눈물을 보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들은 내가 무너졌고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박성훈이 다가와 마치 개를 달래듯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자자, 그만 울어. 내가 알전이 말만 잘 들으면 넌 여전히 이 집이 안주인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이 흐르게 두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서 내 입꼬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호를 그리고 있었다. 좋아, 희생해주지. 너희들 뜻대로 해줄게. 다만 너희의 그 승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게임은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나, 서지연은 승산 없는 투자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번 복수의 목표 수익률은 2000%. 나는 눈물 어린 얼굴을 들어 온 힘을 다해 부서진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들에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들 말대로 할게요. 하지만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스위스에 가서 바람 좀 돌고 싶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요. 돌아오면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겸 박성훈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경멸이 가득했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우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물론이지. 뒤 박성훈이 관대하게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 카드 가져가. 한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냥저냥 쓰기엔 충분할 거야. 내가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 아이 나는 구명줄이라도 잡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받았다. 그들은 나의 이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거실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벌써 김유라가 이사 오면 아기 방을 어떻게 다시 꾸밀지 의논하고 있었다. 내가 방으로 돌아서는 순간 내 눈에 서렸던 싸늘한 냉기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스위스? 그래, 스위스에 갈 것이다. 하지만 루첼은 호숫가에서 백조에게 모이를 주거나 융프라우 정상에서 울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내 프라이빗 뱅커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수년 전에 내가 묻어두었던 최후의 청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그들은 내가 온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들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나는 그저 그들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위험 부담이 크고 이제는 청산해야 할 쓰레기 주식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그들이 깊이 잠든 깊은 밤, 나는 어떤 짐도 싸지 않았다. 내 짐은 오직 하나, 암호화된 노트북과 충전기로 위장한 군용, 등급의 암호화 외장하드뿐이었다. 나는 서재에 앉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수천억의 부를 창출해줬지만 정작 편안한 의자 하나 없던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판을 짜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박성훈이 내게 회사 결정에 대해 자문을 구할 때마다 나눈 모든 메신저 대화 기록은 특수 프로그램으로 백업해두었다. 그가 내 분석 보고서에 자기 이름만 올려 이사회에서 그대로 낭독했던 모든 회의 녹음 파일은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다. 그가 내게 내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회사의 핵심적인 자금 조달을 부탁했을 때 오갔던 모든 이메일과 계약서는 삼중으로 암호화하여 백업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다. 내가 바로 넥스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다. 박성훈은 내가 내세운 꼭두각시 얼굴마담 대표에 불과했다. 회사의 지분 구조는 내가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설계해두었다. 표면적으로는 박성훈이 최대 주주였다. 하지만 그의 지분은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역외 법인을 통해 대리 보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외 법인의 최종 수익자는 스위스 은행에 설정된 익명의 신탁 펀드를 가리켰다. 그 펀드의 유일한 수익자는 바로 나, 서지현이었다. 이것은 내가 그와 결혼하기 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퇴로였다. 나는 영원히 이 길을 쓸 일이 없기를 순진하게 바랐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정리했다. 하나는 박성훈이 어떻게 내 지적 재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 이사회와 투자자들을 기만했는지에 대한 증거. 다른 하나는 그가 어떻게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흉령하여 김유라의 집을 얻어주고 차를 사주고 명품을 사주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모든 거래에는 명확한 이체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증빙이 붙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여의도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로컬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원 서류 하나 준비해줘.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장도. 다도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딸의 사진을 포함해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진을 휴대폰에서 조용히 삭제했다. 오늘부터 내 딸은 나와 함께 거짓과 배신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나는 간단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마치 쫓겨나는 패배자처럼 딸의 손을 잡고 내가 돈과 심혈로 쌓아 올린 이 집을 나섰다. 박성훈은 침대에서 내려와 배웅하기는커녕 침실 안에서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 뿐이었다. 조심히 다녀와. 가서 생각 정리 잘하고. 내 로나는 현관에 서서 이 화려한 감옥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걱정 마. 아주 똑똑히 정리하고 올 테니까. 둘나는 속으로 말했다. 잘 있어. 박성훈. 잘 가. 나의 어리석었던 10년. 비행기가 취리 공항에 착륙하자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호텔로 가지 않고 곧장 바노프슈트라세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 그곳의 수수한 외관을 한 프라이빗 뱅크 안으로 들어섰다. 내 고객 담당 매니저인 깐깐해 보이는 스위스 노인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 여사님, 모든 것은 지시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큐 시작하죠. 큐. 나는 그에게 USB 하나를 건네다. 청산 프로토콜을 실행해 주세요. 박성훈 씨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신탁 펀드 명예의 모든 자산,
넉스톤의 실질적 지배 지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 개인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연관된 모든 공동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전부 비워주시고요. 그리고 잔액을 얼마로 맞춰드릴까요? 그가 꼼꼼하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젯밤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10원으로 하죠. 다추 내가 말했다. 그들이 나를 짓밟은 대가로 10원 한 푼은 남겨줘야죠. 다추은행의 VIP 라운지에서 나는 새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그들이 잊고 있던 가족단체 채팅방에 접속했다. 그 순간 채팅방은 한창 뜨거웠다. 시어머니는 오늘 VIP 라운지에서 쇼핑한 전리품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시동생은 막 예약한 신형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있었다. 박성우는 김유라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하며 나우 참으로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이었다. 나는 박성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계좌 확인해봐. 달고 그러고 나서 나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를 한 잔 주문하고 소파에 조용히 기대 앉아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가족 채팅방은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은 박성훈이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연달아 찍히더니 김유라의 비명이 섞인 히스테릭한 음성 메시지가 날아왔다. 서지현, 이 미친 여자야. 내 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모든 계좌가 10원이 된 거냐고? 대군 뒤이어 시어머니의 저주가 쏟아졌다. 세상에, 내 가족 카드가 정지됐어. 백화점에서 계산을 못하고 있잖아. 이 집안 말아먹을 년. 내가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나하고 시동생의 울부짖음도 이어졌다. 형, 내 차 할부는 어떡해? 다음 달 납입금 어떡하냐고. 형수님, 아니, 서지현 씨, 빨리 돈 돌려놔요. 나고 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뜨거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내가 마셔본 그 어떤 사이다보다도 통쾌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다. 그들은 비단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그들 명예의 모든 주식, 펀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을 더욱 절망시킨 것은 그들이 10년간 살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가 오늘 오전의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긴급 매매되었으며 이미 매수자가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였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다. 이사? 어디로 이사를 가?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다음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은 화면 너머로도 처절하게 들렸다. 박성우는 채팅방에서 미친 듯이 나를 태그하며 서지현, 너 죽여버릴 거야부터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까지 온갖 협박과 애원을 번갈아 보냈다. 얘기, 너무 늦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박성훈의 진짜 얼굴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을 넉스톤의 2대 주주이자 깐깐하고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한 미국인 투자자에게 전송했다. 이메일 본문은 단 한 줄이었다. 회사에 은닉된 실질 지배주주로서 법인 대표 박성훈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소송을 제기함을 알립니다. 거의 동시에 나는 내 스위스 변호사를 통해 넉스톤의 핵심 기술 협력사인 독일의 한 기술 기업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도록 승인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우리가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핵심 인물 조항, 즉 포이즌 필 조항에 의거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 즉 나서지연가 퇴진하거나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그녀가 넉스톤에 제공한 모든 핵심 기술 특허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간 오후 2시 정각. 거래 중이던 넉스톤의 주가가 갑자기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공포가 번졌다. 고지어 회사가 집단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고 핵심 기술 라이선스가 종료되었다는 공시가 떴다. 박성우는 이사회에 긴급 소집되었고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집에서 쫓겨난 개처럼 너지나간 채의 광화문 사옥 아래 서서 전광판에 표시된 넉스톤의 주가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세운 제국은 3시간 만에 잣더미가 되었다. 한편 가족 채팅방은 저주에서 절망적인 통곡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채팅방에서 계속 울리는 욕설들을 보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 복수는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시켜야 했다. 나는 박성훈과 김유라가 한남동 아파트에서 찍은 온갖 민망한 애정행각 동영상을 멋진 단편 영상으로 편집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척에게 전화로 나를 알도 못 낳는 암탱,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X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에 그녀의 평소 우아한 사진들을 배경으로 입혔다. 마지막으로 시동생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 드레스룸에 있던 에르메스 버킨백을 몰래 들고 나가 중고 명품점에 팔아넘기는 CCTV 영상도 준비했다. 나는 이 선물들을 익명의 해외 서버를 통해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 모든 입주민의 이메일로 그들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다니는 회사의 전 직원 메일함으로 발송했다. 메일의 제목은 초동 박성훈 일가의 진짜 얼굴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그 채팅방을 나가고 그 휴대폰을 취리 호수에 던져버렸다. 호수의 차가운 물이 그 10년의 애증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나는 난간에 깃댄 채 눈앞의 호수와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김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직 자유의 향기만이 가득했다. 1년 후 나는 스위스 루가노 호숫가에 정원이 딸린 하얀 빌라를 샀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내 정원의 꽃과 나무에 물을 준다. 오전에는 내가 새로 설립한 기술 투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오후에는 딸과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며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름을 가르쳐준다. 내 삶은 평온하고 풍요로우며 온전히 나 자신의 것이었다. 박성훈의 말로는 경제뉴스에서 보았다. 그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통곡하며 모든 것이 아내의 음모였고 자신이 사랑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의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김유라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시댁 식구들이 맞은 결말은 더욱 아이러니했다. 경제적 기반을 잃은 그들은 강남의 천국에서 시골의 허름한 낡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쌓인 막대한 카드비까지 갚아야 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고 한다. 시동생 부부 역시 추문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하루하루 동네를 전전하며 숨어 지낸다고 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체면은 내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인과응보, 이 한편의 막장극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내게 그곳은 더 이상 미련을 둘 만한 사람도 일도 없는 곳이었다. 나는 내 본명 서지연을 되찾았다. 유럽 투자업계에서 한때의 필명은 과거가 되었고 그 자리는 날카로운 안목과 과감한 스타일을 지닌 한 동양인 여성 투자자가 대신했다. 나는 나의 커리어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좋았다. 내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건네다. 봉투에는 익숙한 한글이 적혀 있었고 발신 주소는 서울의 한 교도소였다. 대표님, 이 편지는... 비서는 조금 망설였다.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박성훈이 보낸 것이었다. 봉투는 두툼했다. 아마도 후회와 용서,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그 비통한 표정까지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겨울의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며 따뜻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 나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편지 봉투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검게 변하더니 이내 한 줄기 연기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가 마침내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것처럼. 누구에게서 온 편지였나요? 대곤 비서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나는 몸을 돌려 테이블 위에 홍차를 들었다. 창밖 잔디밭에서 뛰노는 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상관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디보, 렌,